안녕하세요. 저는 참 지질이도 복 없는 남자입니다. 인생은 왜 이리 선택의 순간에서 운명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건지 씁쓸하지요. 사실 지고지순한 첫사랑이었던 여자와 오랫동안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며 결혼을 해서 주변에서는 저더러 다 행운의 사나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나 저나 평범한 서민층 사람이고 둘 다 대학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꽤나 순정남이라 한 여자만 보고 사랑하고 지키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쉽사리 눈에 들어오는 여자도 없었고 여자라고는 관심도 없었던 제게 그 사람의 존재는 제게 빛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성적 설렘을 느끼지 못했던 저에게 그 사람의 존재는 뒤늦게 첫사랑의 설렘을 가져다 주었고 이 여자다 운명의 종소리를 느꼈던 저는 그 사람을 2년 정도 짝사랑하다가 그 사람이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위로해주며 제가 그 사람의 새로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남자친구에게 크게 상처받은 그 여자는 처음에 저를 거부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들이댄 끝에 겨우 마음을 받아준 것이었지요. 미수정이 내게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당신이 아니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당신만 사랑할 수 있게 태어난 놈이라 당신이 만약 다른 남자를 택한다 해도 난 영원히 당신을 기다릴 테니까 내 진심만 알아주면 돼. 지난 상처가 커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생 당신한테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당연하지. 나는 다른 남자랑 달라. 당신이 나이가 들고 주름이 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내 마음은 항상 한결같을 테고 변치 않을 거야. 이렇게 상남자식으로 매일매일 꽃다발을 들이밀며 그럴싸한 주둥이를 털며 고백을 해대니 그 사람도 울면서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키가 180대 훤칠하고 인물도 반질반질 생긴 편이어서 어딜 가나 여자들이 따르고는 했는데 막상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저에게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이니 저 또한 자존심도 상하고 애가 달아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그 여자가 제게 마음을 허락하니 저는 뛸 듯 기뻤습니다. 그 당시 저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긴 있었어요. 그것도 이대 나온 여자요. 무려 우리 회사 사장님 외동따님이었는데 저보다는 당시에 3살 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딸인 특혜를 얻고 회사에 상무라는 직급 하나 번듯하게 달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를 보게 되었는데 딱 봐도 제게 반한 것 같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당시 연애 숙맥인 저에게도 느껴졌었거든요. 계속 저를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면 항상 그 여자가 있었고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이 새빨개져서 먼저 피한다든지 뭔가 나한테 주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손에 쥐고 있는데 정작 주지는 못한 채로 어쩔 줄 모른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다 그 여자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와 몇 날 며칠 밤새서 고민한 행동을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수줍게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전하고자 하는 순박한 행동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련만 저는 맘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사장님의 딸이고 나발이고 그저 촌스럽게밖에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도씨. 저 혹시 괜찮으시면 식사 같이 하실래요? 요 앞에 새로 식당을 열었다는데 다녀온 직원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고기가 맛있다는데 같이 먹으러 가실래요? 이대 나온 여자라서 그런가 그래도 용기 내어 감정에 솔직한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저는 이미 미스 정한테 마음을 주었기에 사장님 따님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은 움직이질 않았고 아무리 사람의 마음이 갈대라지만 움직이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장님 딸보다 우리 미스 정이 훨씬 수천 배는 더 인물이 좋고 예뻤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장님 딸은 뚱뚱하고 키도 크고 인물이 좋지 않았는데 또 사장님이 잘 키우셔서 자존감은 높았던지 일도 누구보다 능력 있게 잘했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런 점은 매력이었지만 일단 제가 패기 있는 젊은이기도 했고 능력이나 배경보다는 외모밖에 보이질 않았던 시절이었더랬죠.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겁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상무님. 제가 사실 미스 정과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이라서 괜히 상무님과 가면 오해받기 십상이라 가려면 미스 정이랑 같이 가야 할 텐데 직장 상사라 서로가 불편할 것 같아서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자리 마련해 주세요. 아무튼 저는 사장님 딸에게 정중하게 제 상황을 밝히며 거절을 했고 상무님은 당황한 흔적이 역력해 보였음에도 애써 웃으며 제게 축하한다고 하고 불이 나게 얼굴이 시뻘개져서 36개 주랭랑을 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 미스 정과 저는 벚꽃이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 오순도순 연애를 시작했고 대학생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당시 대학로도 가고 명동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우리들의 사랑을 확인하며 마음은 깊어만 갔지요. 그 와중에도 사장님 딸은 저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몇 번 찔러봤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제게 사장님 딸이 눈에 보일 리 없었고 사장님 따님은 그것 때문에였던지 얼마 안 있어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갔다고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제 관심은 오로지 미스 정이었고 그 여자가 25살 때쯤 불타오르는 연애의 결과로 혼전 임신으로 제 아이를 가졌을 때 어차피 슬슬 결혼할 때가 왔다 생각했기에 제 나이 27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더랬죠. 여자가 아내가 된 그 사람을 집안에 소개시켜줬을 때 저희 집 어른들이나 형제들이나 최고라며 엄지척을 해대었고 저는 가족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정말 좋고 내 이상형의 여자를 얻었다. 소위 요새 말로 나라를 구한 심정으로 양가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더랬습니다. 훤칠한 남자와 아리따운 한 쌍의 만남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더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꼭 닮은 아들 하나가 태어나면서 저는 세상 모든 게 부러울 것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큰형네랑 부모님께 손을 벌려 작은 전셋방부터 시작했어요. 월세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 7년 만에 돈 모은 게 없냐고 못 모르는 사람들은 핀잔을 듣겠지만 저 돈 벌어서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항상 근검절약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족들 어려울 때 그간 번 돈을 다 가족한테 갖다 바쳤었거든요. 제가 바친 돈은 단순하게 가족들 생활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빚 탕감하는 데 쓰이기도 했고
누나 시집 가는데 보태기도 했고 어쨌든 가족들의 필요에 의해 썼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장가가서 집을 얻는다고 하니 누나 형이 고마웠던지 알아서 새빵살이 할 돈을 내주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정도야. 네 덕분에 네 매형 한강 갈 거 안 가고 힘내서 살았어. 이제 너도 장가가니 당연히 누나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고맙다.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중요한 문제를 혼자 짊어지는 건 아니야. 있는 돈 다 준비해서 누나랑 같이 준비했으니 마누라한테 기펴면서 살아. 원래 가족한테 돈 주면 받을 생각 말고 주라고 해서 멋모르고 그러기는 했는데 솔직히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피땀 흘려 벌어서 가족 뒷바라지나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정작 저는 소심한 인간이기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돈을 건넸건만 생각지도 못한 수확으로 형과 누나에게 고마웠고 형제들의 우애도 지켰고 저는 역시 핏줄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네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하며 미안해 은정아, 내가 사실은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많이 모으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당장 월세방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 조금만 힘내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너랑 우리 애기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니 제 아내 될 사람은 그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저한테 안기고는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 내 맘 알지? 그 말 하기까지 사나이 자존심에 얼마나 애가 탔을 거야. 난 자기 다 이해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살 수 있어야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내가 애 낳고 어떻게 해서든 벌어서 우리 조금씩 넓혀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야 라고 해줘서 제가 진짜 여자복 하나는 끝내주게 있는 놈이구나 하고 다시금 사랑의 확인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형제가 제게 전세금을 주게 되니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전세금을 보태주고 나니 저도 뭔가 어깨가 피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내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월세로 나갈 돈 달달이 모을 생각에 기분이 째진 상태로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더랬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첫 시작은 좋았어요. 월세방에서 시작할 거 전세방에서 시작하고 아이도 잘 낳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여자 얻어서 첫 신혼 시작은 순조로웠지만 제 일은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엿한 보금자리에서 처자식을 책임지겠다고 맘먹고 가장의 책임감으로 일자리를 옮겨 다녔는데 이거 이렇게 벌어서야 가난을 면치 못하겠더라고요. 맨날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아내가 일할 만하니까 또 둘째를 가져 배부르게 되어 아이를 건사해야 하고 이어 연년생으로 셋째까지 낳자 제가 버는 돈으로는 택도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인구 절벽에서 사는 시대도 아니었기에 아이의 예방접종 비용조차 지원이 나오지 않았기에 힘들었고 아내도 점점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이해심 깊고 따사로운 테레사 수녀 같은 너그러움은 점차 젖어들었고 우리 부부는 무언가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맨날 좁은 살림에 애 빽빽 울고 아내는 허둥지둥 애 건사하고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사업이 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월급과 새로운 일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던 저는 몇 년 동안이나 일단은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첫째 아이 유치원 갈 때까지 이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허나 아내가 첫째 아이의 교육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월급에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둘째 셋째까지 다다르니 저도 돈 타령을 하는 마누라 등살에 기가 빠지더라고요.
그 회사는 월급 도대체 언제 올려준대? 아무리 쬐끔한 회사라도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연차라는 게 있는데 가족 같은 회사인 걸 강조하면서 돈은 정작 왜 안 올려주냐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이번에 철수 엄마는 새로 차 뽑았고 영희 엄마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방 2칸짜리 전세에서 언제쯤 옮겨갈 수 있는 건데? 아파트는 고사하고 제발 빌라라도 갔으면 좋겠다. 맨날 녹수물 나오고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거 소름 끼치는 것도 힘들다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다른 집과 처지를 비교하는 것도 속출하기 시작했고 저와 아내는 돈 때문에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부려서 좀 더 돈을 받기 위해 나가서 일을 했음에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수당을 가져다 주면 그래도 마누라 웃는 모습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음에도 이제는 시간이 없다며 가족들과 같이 있을 시간도 없고 날씨 좋은 날 나들이도 못 가냐며 그건 그거대로 들들 볶았지요. 남들은 쉬는 날 해외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가고 하다못해 놀이동산이라도 가는데 당신은 왜 일에만 매달려서 그 흔한 시간조차 내지를 못하는 건데? 애가 아빠 보고 저번에 했던 말 기억 안 나?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잖아. 이게 어디 손님한테 할 말이지 부모한테 할 수 있는 말이냐고. 왜 아빠가 손님 같아야 돼? 나는 어렸을 때 아빠가 다정해서 내 아이들도 그런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왜 정작 잘 벌지도 못하는 쥐꼬리만한 수당 받으려고 정작 가족들하고 있어야 할 소중한 시간에 뭐 하는 거냐고. 아, 언제는 돈 벌어오라며 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릴 때는 언제고. 당신도 회사 다녀서 누구보다 우리 회사 사정, 내 사정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노력하는 거 좀 봐주면 안 돼? 난들 쉬는 날 일하고 싶겠어? 난들 애들한테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말 따위 듣고 싶겠냐고. 힘들어 나도. 당신도 집에서 애새 보는 거 힘든 거 알지만 나도 혼자 외벌이 하면서 당신한테 다 뜯기느라 아주 죽을 맛인데 꼭 그렇게 비교해가며 이야기해야겠냐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내 무능력을 탓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쉬는 날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를 않았으니 그렇다고 애들하고 대놓고 시간 보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내로서도 갑갑하고 무능력한 저와의 결혼이 후회되기도 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왜 저는 가끔 제게 용기 있게 마음을 보인 사장님 따님이 아른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그만두고 유학 간 사장님 따님이 좋은 남자랑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왠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직장 생활하며 버티다 매일 싸우는 부부싸움에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겠다 싶었고 내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한 다툼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 공격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모든 해결책이 나겠다 싶었더랬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대출을 좀 해서 사업을 꾸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월급쟁이로서는 크게 뭐가 해결책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막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워서 탄탄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개미 목숨 같은 이 신세를 벗어나야겠다 싶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끌어모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신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저를 도와주는 직장에서 오래 일했던 형님이 있었는데 딱 봐도 어리숙해 보이는 게 사람도 맹하고 일도 잘하지 못해서 평소에는 건성으로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머리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사업수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형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제가 신발 장사로 먹고 살았으니 말이죠. 형님 덕에 시작한 신발 장사는 잘 되었어요. 유통 경로를 어찌 알아서
중국에서 싸게 떼어온 것을 팔았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쏠쏠하니 괜찮더라고요. 다만 형님과 동업을 했기에 수익 나는 것은 반반씩 가져서 버는 돈을 뚝 잘라 가르니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 일단 월급보다 많으니 참으로 좋았습니다. 물론 사업이라 잘 된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서 들쑥날쑥했지만 월급쟁이에 비할 바는 아니었기에 저는 점차 어깨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 반찬부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보, 고생 많이 했어. 당신 직장 그만뒀다 할 때는 천불이 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싶어. 돈 벌어오니 요새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내가 당신이 벌어오는 돈 차근차근 모으고 있으니까 지금처럼만 해. 알았지? 자기 사랑해. 아이들에게도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것 같았고 처자식 표정 밝아지고 든든해지니 아내는 진작 알뜰하게 모은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좀 큰 곳으로 전세로 이사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집 마련까지는 못했지만 해 잘 드는 전보다 넓어진 빌라에서 애들이 좋다고 행복해하니 제 마음도 뿌듯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니 아내와의 사이도 점차 회복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집 마련 후 애가 셋이라서 생각보다 들어갈 돈이 많아서 돈이 막 모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가 워낙 알뜰했기에 차근차근 모이는 돈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7년 동안 신발 장사를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경기를 타는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이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라 다시 돌 때까지 기다렸지만 쉽사리 기회는 오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다시 힘을 모으자 싶어서 홍보에 집중을 하며 인터넷에도 진출을 하며 판매에 집중했지만 워낙 인터넷이 수수료도 높았고 진상 손님들도 많아서 점점 손실액이 나기 시작했기에 본전만 잃고 아무 재미도 못 보고 돈만 날린 셈이 되었더랬지요. 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손실액을 메꿀 수 있겠지만 당장 돈을 날린 것만으로도 엄청 마누라들에게 욕을 먹어서 또다시 진이 빠졌습니다. 그 형님도 애가 셋인지라 돈을 번다 해도 허덕이고 있던 터라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기로 하고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또다시 왔습니다. 야, 정도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 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법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실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명품들 있잖냐? 뭐 굿땡이나 푸땡땡 같은 거 기막힌 급들이 이번에 운 좋게 내가 경로를 뚫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팔지 못하고 창고에만 쌓아놨다더라. 그래서 그 주인이 괜히 엄한 일에 휘말릴까 싶어서 증거 없애려고 빨리 처분하려고 한다던데 그거 기회만 되면 우리가 중간에서 받아서 제대로 해보는 건 어떨까? 나름 머리 써서 한다고 했지만 어찌 되었던 뭔가 달갑지 않은 상품이고 걸렸다는 것이 찝찝해서 저는 형님께 제 의견을 전달했죠. 위험하지 않아요? 괜히 그거 잘못되었다가 걸리면 후폭풍 장난 아닐 텐데요. 그러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덜 먹고 맘 편히 장사하는 건 어때요? 가늘고 길게 가야지 탈이 없는 법이에요, 형님. 이 자식이 그렇게 간땡이가 작아서 어떻게 큰 돈을 만지려고 그러냐? 너나 나나 건사할 자식들이 셋들인데 어쨌든 뭔가 해야지 변화가 있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된 거 돈 한번 제대로 만져볼 생각이다. 우리 집사람한테 돈 갖다 주는 재미에 내가 살아. 그깟 푼돈으로 얼마나 왕대접을 해주던지 우리 마누라도 참 세상 딱하다는 생각 들더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서 애들 교육도 신경 쓰고 잘 살게 해야 돼. 너도 마찬가지고 임마. 형님은
제게 배포를 크게 가지라면서 끊임없이 꼬셔대었고 저는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서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형님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으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습니다. 그치만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에 일단은 차츰차츰 일을 벌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이 서자마자 바로 계획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울상을 지으며 제게 푹푹 한숨을 짓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좋질 않더라고요. 사업 시작하고 돈 잘 벌어온다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었던 마누라가 제가 1년째 돈을 잘 못 갖다 주니 표정이 어두운 건 당연지사였지만 그래도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그 예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니 내 마음이 아프잖아. 나 농담하고 싶은 생각 없고 당신한테 그런 말 듣고 싶은 생각 없어. 무슨 일인데 그래? 속 시원하게 말해봐. 당신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뭘 자꾸 물어? 나 정말 요새 들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맞나 싶어. 당신 너무 무책임하고 나의 배려 따위는 조금도 안 하는 사람이야. 입만 번드르르 하지. 내가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했다고. 또 잠잠하다가 왜 그러는데? 나 당신한테 돈도 더 올려서 갖다 주고 당신도 기뻐했고 우리 으쌰으쌰하며 잘 살기로 마음먹었잖아. 내가 요새 돈 못 갖다 줘서 그래?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주고 이제 와서 또 왜 그러는데? 제 독촉에 아내는 저를 서늘하게 바라보더라고요. 한참을 저를 노려보다가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넷째 임신했다고. 저는 순간 모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라 아이들 덕분에 못 챙길 때가 많아서 100만 년 만에 분위기 좀 내본다는 게 넷째 아이로 이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지만 제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컸어요. 저는 겨우 나가려는 정신을 붙잡고 아내를 애써 위로했지만 아내는 이번에야말로 절망한 듯 그냥 한강으로 가겠다고 쌩 난리를 피워 제가 간신히 말렸더랬죠. 내가 돈 벌어올게.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나 믿지? 어쩌면 그 애가 복동이라서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려는 건지도 모른다고.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저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말을 했고 아내는 펑펑 눈물을 쏟다가 저를 확 밀치며 애고 나발이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도 심란했겠죠. 제가 왜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한강 가네마네하면서 나갔던 아내이지만 아내가 쉽사리 독한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아내의 성미를 잘 알았기에 본인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이가 셋이 집안에서 저만 보고 달려들고 있는데 아내의 뒤를 밟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아내가 나가자마자 저의 결심은 바로 흔들렸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님의 제안을 떠올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물불 안 가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의 미소가 보지 않고서도 알겠더라고요. 잘 생각했다 임마. 나도 중간에 아는 형님 알게 돼서 우연찮게 들은 정보인데 우리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한번 제대로 털어보자. 요새 인터넷 시장도 많이 열려있던데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사업 계획을 세워봤어. 한번 제대로 판을 깔아보자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끄덕였고 이를 악물고 정말로 처자식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넷째를 위해서라도 온몸을 불사르며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형님네 가서 돈을 다 털고 그것도 모자라 집 전세 보증금까지 다 털어서
창고에 있는 물건을 다 인수해서 소셜 커머스다 인터넷이다 다 팔기로 마음을 먹었더랬지요. 하는 일마다 너무나 짜맞추듯이 승승장구를 해서 저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게 다 잘 될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도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제 모습에 희망을 얻었던지 넷째를 낳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손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을 하며 아이들을 챙겼더랬지요. 아내가 저를 믿어주고 저를 바라봐주는 새끼들이 있으니 뭔들 못하겠습니까? 다 잘 될 거라는 희망을 안고 저는 형님과 함께 장사 개시를 하려던 순간이었는데 허나 머지않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더랬지요. 인터넷이며 도매업이며 다 판매를 시작했는데 물건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박리담의 마진을 보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주문 건수가 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물건이 도착하질 않아 진땀을 뺐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도 형님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고 뭔가 기분이 쎄하면서도 형님이 보증을 했으니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한밤중에 불이 나게 달려와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한밤중이지만 새벽녘이라 아내가 고단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애와 아내가 깰까봐 얼른 나가자 형님이 깡소주를 마신 채로 비틀거리며 제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무릎은 왜 꿇어요? 사람 불안하게. 무슨 일 있어요? 미안하다 정도야. 아무래도 우리 단단히 낚인 것 같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망했다. 망했어. 내가 들떨어지지만 않았어도 너까지 피해 입히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 자세하게 좀 얘기해봐요. 그게 말이다. 분명히 창고업자가 물건을 내게 넘긴다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뤄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갔더니 창고가 텅 비어있지 뭐냐. 애시당초 그걸로 낚는 사람이었나봐. 우리가 계약한 시점에서 바로 물건을 빼고 돈 가지고 중국으로 나른 것 같다. 뭐라고요? 형님, 그거 제 전재산이라고요. 우리 집 전세 보증금까지 뺀 제 전재산이요. 저는 형님의 어깨를 붙들어 흔들며 악다구니를 치며 제 전재산을 돌려달라 했지만 형님은 제 눈조차 마주치질 못했고 고개를 떨구며 제게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저는 당했구나 싶어 더 이상 형님한테 뭘 어쩌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확실하게 사업을 넓히려고 전세 보증금까지 마누라 몰래 다 털어서 냈건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은 건 대출까지 끌어다 썼기에 빚밖에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더 이 와중에 화가 났던 것은 저한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다 자기 탓이라고 무릎을 꿇었던 이 형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았고 튀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다들 작정하고 한패로 누구 하나 호구 잡으려고 눈을 시뻘겋게 뜨며 희생양이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더군요. 형님도 원래 피해자였고 일찌감치 알았지만 제 돈을 가져오면 본인 돈은 변상해준다는 말에 저를 끌어들였던 것이고 자기 돈은 변상받고 나서 튀었던 거죠. 내가 이 양반을 믿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회의 인간관계는 가족이랑 또 달랐습니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시간이 몇 년인데 사람 간의 의리가 참 우습구나 싶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이미 모든 것을 챙겨 떠난 것들을 잡기란 불가능이었고 저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으며 저야말로 한강다리를 얼마나 맴돌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밤늦게 들어오자 그래도 마누라가 입덧에도 불구하고
서방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늦게 일하고 들어오는 제가 안쓰럽고 그간 바가지 긁어서 미안했던지 다시 잘해보자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제게 병원 다녀왔다며 초음파 사진도 내밀더군요. 꼬물꼬물 참으로 초음파 사진만 봐도 예뻐 보이는 젤리공 같은 아가였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넷째에게 미안했고 제가 아내에게 줄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밥상 받을 자격도 못 되어서 차마 수저도 못 들고 죄인처럼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입을 무겁게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차일피일 미루다 주인집 아줌마한테 월세 못 내서 돈 내란 소리를 비참하게 듣는 것보다 제게 먼저 듣는 게 낫다 생각했고 속된 말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했으니 저는 다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조만간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나 사실은 이번에 크게 일 터뜨렸어. 실은 내가 전세금이랑 대출 받아서 돈 크게 해먹었어. 1억 정도. 저는 아내에게 눈을 질끈 감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무 반응이 없자 실눈을 조심스럽게 뜨고 아내를 보았는데 이미 아내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저는 아내의 얼굴에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찬물을 들이부으며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따귀 세례였고 저는 아내에게 그야말로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얼떨결에 쫓겨난 거라 제 손에는 늦둥이 넷째의 초음파 사진이 있었는데 보고 있자니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은 잘 곳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누나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뭔가 이번에도 도와줄 것만 같아 급한 불이라도 끄자 싶어 누나에게 상황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누나도 맞벌이로 바짝 돈을 모아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돈을 다 끌어써서 여유가 없다더라고요. 형은 어이없게도 살림살이가 나아지자 바람피다 그걸 들켜서 형수한테 재산권을 다 뺏겨 저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고요. 부모님은 겨우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살아가셨으니 제가 어떻게 두 분 집 한 채 있는 거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친구에게도 푼돈 꿔봤자 신용만 잃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끝났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수밖에 없었지만 아내는 막막한 현실에 지쳤던지 제게 울며 고함을 빽 지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집 문제 해결 보기 전까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내가 넷째를 품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어서 사기를 당할 수가 있냐고. 등신이야? 바보야? 너무 그러지 마. 나도 넷째 생겼다는 말에 노력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 보려고 그런 건데 꼭 그걸 그런 식으로 말해야 돼? 나 등신이고 바보 맞지만 다 당신이랑 우리 애들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었던 죄밖에 없는데 꼭 그렇게 내 자존심에 금을 그어놔야만 하겠냐고. 놀고 있네. 내가 결혼을 하고 애를 키워보니까 능력 없는 건 큰 죄야. 노력했어도 돈 없고 무능력한 것은 사실이잖아. 나 어떻게 해서든 일 해결하려고 우리 가족들이며 당신 가족들이며 자존심이고 예의고 다 저버리고 전화 돌렸어. 근데 어쩌면 그렇게 돈 넣을 구멍이 하나 없을 수가 있냐고. 아주버님도 돈 좀 만지니 헛짓거리 하셨다며? 그나마 형님은 이번에 아주버님 바람 펴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해서 한몫 챙겼다던데. 차라리 이렇게 무능력할 거면 나가서 바람이라도 펴. 나 상간녀 소송이라도 해서 그년 돈이라도 뜯어내게. 당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나더러 지금 상간녀한테 위자료 뜯어내려고 바람을 피라는 그 말이잖아. 나 이제 내일 모레 40이야. 애네 나빠고 애엄마라는 사람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기로 써니 그런 생각 없는 말을 해? 저놈의 주둥아리를 확. 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래.
당장 우리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주저앉게 생겼어. 난 뱃속에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런 것도 못해? 그래서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아무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바람을 펴서라도 돈 가져올 수 있게 하던지 당신 사고 친 거 해결해. 안 그러면 이혼이야 당장.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부인이라는 입속에서 상간녀 소송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며 남편한테 바람을 피라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돈이 절실하다지만 저 정신세계가 궁금하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온갖 믿음과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바람 안 피면 이혼하겠다는 거야? 돈 안 가지고 오면 이혼하겠다고? 와, 당신 진짜 내 와이프 맞냐?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진짜 실망이다. 나는 당신밖에 없는데, 당신이 전부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럼 내가 바람 필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얼굴도 늙어서 이젠 얼굴값도 못해. 꼴같자는 자존심만 살아서 꼴값 하는 거지. 분명히 경고했어. 나에 대한 사랑 그딴 순정 어릴 때나 통하지. 지금은 무조건 내 새끼들이랑 살아야겠으니까 사탕 발린 같은 소리 개나 줘버려. 분명 경고했다. 이거 전세금이라도 원성복구 안 시키면 너랑 나 이혼이라고. 너? 지금 방금 남편 보고 너라고 했냐? 상스럽게 정말. 내가 지보다 2살이나 더 많은데 부인한테 너라는 소리 듣고 참으로 수치스러워서 상스럽다고 내 감정을 내보였기로써니 아내는 그 즉시 더 이상 말 않고 두 손톱으로 제 얼굴을 고양이 마냥 쭉 그었습니다. 그나마 애 본답시고 손톱 짧게 잘라놔서 크게 상처 안 났지. 손톱이 조금이라도 길었으면 제 얼굴은 나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으로 속상하더라고요. 죄인이지만 위로받고 싶었는데 저를 위로할 가족은 제 곁에 없었고 그 상냥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웠던 내 아내 미스정은 출산을 한 후에 한층 더 진화해서 표독스럽게 도끼만 가득 남은 돈밖에 모르는 늙은 여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벚꽃은 올해도 변함없이 아름답게 눈처럼 따스한 봄바람에 휘날리는데 어찌하여 돈의 구렁텅이에 빠진 아내와 나는 세월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선 비참한 부부의 모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을 거울 속에서 보자니 한때 잘 나갔던 꽃미모도 다 한물 가버려 배 나온 살집이 있는 아저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에 이제 꼴값밖에 안 남았다는 아내의 날카로운 말이 제 귓가를 흔들며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연락 한 통이 오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을 만한 몇몇의 지인한테 돈 얘기를 꺼냈건만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당시 일했을 때 친했던 동생이 뒤늦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형, 사정 대강 들었어요. 호식이 형이 형한테 덤탱이 씌우고 도망갔다면서요? 나 그 형 한번 제대로 삐딱선 탈 줄 알았다니까요. 형은 똘똘하면서 왜 하필 호식이 형한테 휘둘린 건데요? 답답해서 원. 그러지 말고 형, 이참에 다시 회사로 들어와요. 당장 형수님이 바라는 큰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겠냐고요. 일단 월세살이라도 하면서 조금씩 빚 갚아 나가야죠. 사람이 요행을 바라면 안 돼요. 결국은 성실하게 산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라 생각하고요. 아는 동생은 그나마 전문대라도 나왔다고 가방끈 짧은 고졸 출신 형한테 크게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동생의 말이 다 맞는 사실이기도 했고 그냥 월급쟁이 노릇했으면 얼추 월급이 올라서 먹고는 살았을 텐데 멋모르고 사업에 뛰어든 게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막판 1년 넘게 마음고생한 것 빼고는 7년 정도 돈 만지면서 잘 살아서 후회는 없지만 막판에
호식이 형이 후회를 남겨주었으니 참으로 탄식할 노릇이기는 했지요. 저는 결국 이 동생의 뜻으로 마침 자리가 하나 있다는 소리에 옛 회사에 거진 9년 만에 들어가게 되었고, 끝까지 남아있던 직원들은 나름 직급을 달며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더랬지요. 사장님이 가족 같은 의리를 중요시 여겼던 분이시라 남아있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오래 일한 직원들한테는 믿고 더 좋게 책정을 해서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 좋은 사장님을 등지고 왜 나는 멋대로 돈 벌고 살겠다며 그런 호식이 같은 인간을 따라 나섰던지 참으로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곳에 사장님 얼굴을 어찌 보나 했는데, 그런데 다시 돌아간 회사의 사장님은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사장님의 따님으로 말이죠. 사장님은 오랜 지병으로 인해서 이미 몸져 누운 상황이었고, 그 회사를 그때 이대 나온 따님이 유학에서 돌아와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의 따님이 제게 다가왔던 옛 기억에 취하니 내가 만약 미스정을 택하지 않고 그 사장님 따님과 잘 되었더라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바뀌었을 텐데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곧 나타났던 사장님의 따님을 보고 더 강하게 들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통통하고 평범하게 짝이 없는 외모였는데, 지금 만난 사장님 따님은 얼굴에 뭘 손댔던지 참으로 뚜렷해진 이목구비에 깡마른 체격에 팔다리 길고 참으로 고급진 정장을 입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다른 직원인가 했었더랬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도씨. 잘 지냈지요? 그때 미스정과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다는데 얼굴이 생각보다 푸석푸석하네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다시 회사에 들어온 것도 그렇고 뭔가 일이 잘 안 됐나요? 사장님 딸, 아니 민정이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내색하지 않겠다는 듯 조금씩 공개하며 나를 들었다 놨다 하며 약 올리는 모습에 저는 감정이 올라오려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화가 났는지. 그녀가 나를 조롱하는 모습에 화가 났던 건지, 아니면 그녀처럼 완벽하고 예쁘고 조건 좋은 여자를 그 옛날에 놓친 것이 아까워서 후회 때문에 화가 났던 건지 말이지요. 민정씨를 보고 돈이 좋긴 좋구나, 여유가 있으니 자신을 꾸미고 닦을 줄 아는 모습에, 집에서 바가지나 긁는 아내 모습에 기분이 먹먹하더라고요. 아내를 생각하면 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한테 상간녀 소송이라도 할 테니 바람을 피더라도 돈 나올 구멍을 찾으라는 말이 충격적이어서 그 말이 계속 되뇌어졌을 뿐 말이지요. 이제 그 여자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우라가 너무나 대단하고 눈부셔서 저 같은 게 감히 가까이 다가갈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아름다워졌는데 능력에 걸맞는 멋진 남편과 아이들과 가정이 있겠다 싶어서 아쉬운 듯 눈을 못 떼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이 은근히 제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형, 우리 사장님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애 못 낳아서 헤어졌다는 소리도 있고, 암튼 정확하게 이혼 사유는 잘 모르겠지만 빵빵한 사람과 미국에서 성대하게 결혼했는데 홀로 귀국해서 이 회사 이어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주는데? 왜 있잖아요, 옛날 사장님 따님이셨을 때 한참 형 좋아한다는 소문 퍼졌었잖아요. 주변에서 용기 줘서 겨우 형한테 밥 먹자고 했는데 형 미스정 사귄다고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 소문 퍼져서 얼굴 못 들고 다닌다고 회사 그만두고 유학 갔다가 거기 산 남자랑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던데 형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저를 받아주는 회사에 들어왔을 뿐인데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물론 민정 씨가 저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직원이 민정 씨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것은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만큼 민정 씨도 순수했기에 자신의 감정을 못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켰던 것이었겠죠. 식사 같이 먹자는 소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던 민정 씨의 말이 새삼 와닿으며 저는 지나간 과거의 헛된 선택이 비겁하게도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져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걸요. 사람은 나이가 어리나 많으나 아름다움 앞에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나 봅니다. 그 사람이 남자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저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매일매일 아름다워진 사장님 따님, 아니 사장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돈 그렇게 많으면 진작 써서 외모에 대해서 해결을 봤으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을 텐데 하긴 그런 진주였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았다면 이미 저보다 더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 곁에 있어 제게는 기회조차 오질 않았겠지요. 투박하고 지친 마누라와는 천지 차이로 멋진 여성이었어요. 애를 안 낳아서 그런지 뭔가 더 젊고 완벽한 것만 같았습니다.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볼 때마다 아찔하고 어지럽고 숨이 막히고 언제부터인가 심장이 떨리는 이상 징후까지 나타나서 저는 스스로가 혐오스럽기까지 했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가정이 있고 애가 넷이나 있는 남자인데 이 마음은 분명히 죄입니다 싶었어요. 그때 저를 가만히 지켜보던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고 이내 사장님은 시선을 확 피하는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한 통으로 말이죠. 정도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면 저녁 식사 할래요? 내가 근사한 와인 파는 데를 알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누라가 멈춰놓은 내 심장에 기름칠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거절할 이유도 마다할 이유도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 옛날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을 했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이 움직일까봐 나는 애 넷 아이들 아빠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기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 거절을 했었더랬지요. 그러자 그때는 얼굴이 시뻘개지며 물러났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감이 붙었던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일부러 제게 야근을 시킨 후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똑똑 노크 소리가 나더니 아리따운 사장님이 초밥을 사왔더라고요. 정도씨가 나랑 식사하는 걸 원치 않아 하길래 내가 뭐 좀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직원 복지가 너무 후하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괜찮은데요. 어차피 일이 조금 있으면 끝나서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참, 내가 나름 맛집에서 사온 수고를 봐서라도 같이 안 먹을 거예요? 정도씨 진짜 가끔은 이름 따라서 정도를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상사가 사왔으면 어렵더라도 같이 먹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그리 얘기하자 그것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업무를 중간에 끊고 사장님께 감사하다며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막하고 조용해서 저도 모르게 설레는 제 심장 소리가 사장님께 들릴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분명 제가 총각 시절 아내에게 느꼈던 설레임과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게 다가왔고
먹으면서 저를 입을 닦아주며 챙겨주는 등 여러 가지로 제 심장을 뛰게 만들더라고요. 그윽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리는 게 기분이 좋았고, 나를 챙겨주는 가느다란 팔목과 손가락, 부드러운 긴 머리카락의 여성성은 그 어떤 목석 같은 남자의 심장도 뛰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나이는 어디로 먹은 건지, 얼마나 외모에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관리를 했던 건지, 건너편의 거울을 봐도 제가 10살은 더 좋게 많아 보였고, 저보다 연상이었던 그 사람의 분위기조차 사랑스러웠던 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이었죠. 백년 묵은 여우에게 홀린 듯, 아, 나는 유부남이다,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제대로 눈조차 못 마주치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꾸역꾸역 먹기에 바빴는데요. 순간 번뜩 사장님과의 이 설렘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아내의 발음이었더랬죠. 아주버님이 바람핀 덕분에 형님이 상간녀 소송에서 돈 좀 벌었다는데, 당신도 그렇게 무능력할 거면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펴봐. 나도 상간녀 소송에서 돈 좀 벌자. 2, 3천 정도는 땡길 수 있다는데 우리 형편에 2, 3천이면 그야말로 대박이지.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정말 사장님한테 마음 가는 대로 해볼까 싶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 아내의 카랑카랑한 배신감 있는 말조차 지금 순간에는 모든 게 다 용서되면서 달콤해 보였습니다. 사장님도 마침 저와 옛 추억을 나누고 싶었던지 자꾸만 옛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끊임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정도씨 짝사랑했던 거 알죠? 새삼 지나고 나니 다 추억이네. 그때 내가 미수정보다 조금만 더 예쁘고 어렸으면 정도씨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줬을 텐데, 겉으로는 쿨한 척 담담한 척 했지만 집에 가서 이불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도씨랑 미스정이랑 결혼한다는 소리 듣고 도저히 한국에서 그 꼴 볼 자신이 없어서 그 전에 외국으로 갔고, 거기서 나 좋다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외모였던 건지 바람펴서 애 없이 헤어졌어요. 마음병을 심하게 앓아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제 얼굴도 나와서 저는 외모에 신경을 쓰며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게 사람들이 많이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결혼을 한번 해봤으니 또 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연애만 하고 살다가 아버지 쓰러졌단 소리에 회사 맡으며 이렇게 정도씨랑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 더 마음이 동요되면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고, 사장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니 더 미안해졌고, 그 예쁜 사람을 위해서라도 불순한 목적으로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가는 마음을 다시 자제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사장님께 제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속내를 다 털어놓았고, 그 누구보다 사장님은 제 입장을 이해해주며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됨으로써 사이가 시작되었죠. 좋은 동료이자 친구로 시작한 거죠. 그 후로 저는 사장님과 친구로서 서로 챙겨주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동료로서 지냈고, 자꾸 그 사람한테 쏠릴 것 같은 마음을 다잡으며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를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은 뜻밖에도 아내였어요. 아내가 언젠가부터 제 환해진 표정을 눈여겨보더니만 이내 옷의 킁킁 냄새를 맡으며 언젠가부터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으로 수목스러운 게 절대 감정을 내비치거나 내게 어떠한 말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제가 하는 대로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장님을
괜히 엄하게 엮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 설상가상 갈 때까지 가서 사장님한테 상간녀 소송 비용 얼마 물어주는 게 대수냐 싶었지만 상간녀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명예스럽고 소문 퍼지는 거 삽시간일 텐데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녀 사이라는 게 보니까 딱 그렇게 선을 그으면 긋는 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고 비 오는 날 야근을 하면서 사장님과 둘이 있게 되었고 무서움에 오들오들 떨며 저를 꼭 붙잡는 사장님을 보호한답시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버렸고 그 뒤부터 뭐 일사천리로 발전해 나갔더랬습니다. 서로 마음에 있는 남녀가 붙어있으니 뭔 일이 나도 나죠. 저는 여지를 준 제 행동을 후회했지만 사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정도씨, 이렇게 된 거 나한테 올래요? 미스정한테 온갖 정남이 다 떨어졌다면서요. 애 넷은 아직 어려서 엄마가 필요하니 양육권 친권은 포기하고 나랑 같이 있어요. 내가 이혼 소송에 필요한 돈 다 대고 추후 양육비까지 다 부담할 테니까 나만 믿어요. 우리가 원래 이어졌어야 할 인연인데 그러지 못했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할게요. 사장님은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그러는지 그저 볼품없는 나를 좋아해준 그 사람이 고맙기만 했지요. 저도 언제까지나 마누라를 속이고 사장님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도 이제는 마누라 눈치 그만 보고 더 이상 애정 없는 결혼 생활 같은 건 치우고 새 아내와 새 삶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걸리기는 했지만 부성애는 모성애만 못한 것인지 자꾸만 제 삶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언제 내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진작부터 냄새를 맡고 때를 노리던 아내가 마치 하이에나가 먹이를 습격하듯 회사에 찾아왔고 오자마자 사장님의 머리채를 잡는 진풍경을 펼치며 그녀의 계획대로 온 개망신을 주고 난리를 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작심을 했는데 사장님이 능숙하게 아내의 손길을 뿌리친 후 그 얼굴에다가 준비한 현금 돈다발을 뿌리더라고요. 미스정, 얘나 지금이나 성깔 한번 드센 거 여전하네. 원하는 거 이거지? 여기 나만 있는 곳 아니니까 그 돈 가지고 조용히 물러나.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미스정이야말로 험한 꼴 볼 테니까. 야, 이게 어디 상간녀 주제에 남의 남편한테 꼬리치고 이렇게 당당해? 세상에, 요새 상간녀가 다들 그렇게 당당하더니만 이건 아주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를 지경일세.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하라고 증거 제대로 갖고 와서 정도씨한테 들으니 또 남편 바람피려고 부추겼다며 상간녀 소송에서 돈 뜯어낼 거라며. 나는 떳떳하지만 네가 그 정도로 돈이 궁핍하다니 어려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몇천 기부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보라고. 대신 아니라면 무고죄랑 명예훼손죄로 엽고소 당할 각오도 하고 말이야.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아내에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솔직히 결코 떳떳하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하도 당당하게 나오니 아내도 이게 긴가민가 했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은 당연히 사장님이 상간녀가 아니라 아내가 오해한 걸로 되었고요. 저만 심장이 조마조마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 토마토처럼 시뻘개져서는 그놈의 돈이 뭔지 그 와중에도 돈을 하나하나 주어서 가방에 넣고서는 저한테 나와 이 정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껌 씹는 누나 마냥 저를 한쪽 골목으로 몰더니 솔직하게 다 불라 하더라고요. 바른 대로 말해. 너 전현하고 내가 생각한 사이 맞지? 아는 동생 말 들으니까 전현이 너 옛날에 짝사랑했다며 둘이 아주 야근도 밥 먹듯이 했다는데
솔직하게 풀라고. 당신 나한테 솔직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바라는 대답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사장님 말 못 들었어? 사장님이나 나나 떳떳하고 당신한테 흠잡힐 일 하지 않았어. 사장님이 그렇게 걸리면 증거 가져와서 상간녀 소송하라잖아. 어디 한번 당신 마음대로 해보라고. 저도 나이가 들으니 내숭 연기가 하늘을 승천하는 용 같았습니다. 아내는 씩씩 분해했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다행이다 싶었더랬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할 텐데 사장님과 이렇게 지내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만 사장님은 자꾸만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며 제게 의지했네요. 아니나 다를까 출장을 빙자한 여행지까지 뒤쫓아온 아내에게 딱 걸려서 고스란히 증거를 걸리고 말았고 아내는 드디어 계획한 대로 변호사도 기막힌 사람을 섭외해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했습니다. 제주도 좋지.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나 보더랬습니다. 사장님은 별 어렵지 않게 상간녀 위자료를 아내에게 입금해 주었고 아내에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않는 대가로 더 돈을 입금해 줬던 것 같아요. 워낙 돈만 밝히는 아내이니 기꺼이 돈을 챙기고 약속을 지켰고 제 앞에서 돈을 기깔나게 세며 바람 폈다는 낙인을 새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기왕 바람 필 거면 이렇게 돈 있는 여자를 물어야지. 소문 안 내는 조건으로 위자료 3천에다 2천 더 받았잖아. 당신 재능 있는 줄 몰랐네. 직장 다니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몇 번 소송해서 돈 벌까? 당신이 처음에 잡아떼지만 않았어도 좀 더 수월하게 갔을 텐데 다음부터는 제대로 협조해라 이 정도씩. 알겠어? 하며 기뻐하는데 제가 바람핀 건 사실이지만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자니 더 이상 미안하지도 않았고 정말로 사장님과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바람핀 배신감이나 슬픔보다는 상간녀 소송에서 돈 받은 게 더 즐거워? 당신 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우리 이렇게 부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하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우리 애들은 어쩌고. 헐뿐인 아빠라도 아빠 자리는 필요한 법인데 절대로 이혼 못 해주지. 유책 배우자로 판결 났으니 당신이 나한테 이혼 신청 못하는 것도 알지? 나는 당신에게 애저녁에 정 떨어진 지 오래야.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당신 재주가 이거밖에 없으니 이런 거라도 해서 돈 벌어야지. 우리 집 가장이잖아. 안 그래? 아내는 제게 핏발을 서며 노려보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내의 눈을 가까이 본 순간 불현듯 착각이었는지는 몰라도 한 줄기의 배신감과 슬픔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아내를 그렇게 본 것은 제가 맞았던 것 같아서 더 슬프더라고요. 그놈의 돈이 뭔지, 대체 그 돈이란 놈이 뭔지. 순수한 시절 나랑 결혼해서 애 넷 낳고 모든 것이 망가진 아내가 참으로 가여웠지만 모든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이 쉽지 않게 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고 저도 망했다 싶었고 사장님께 제 사정을 모두 털어놔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봐야지 싶었는데 정작 사장님을 만나자 그간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지 참으로 냉정하고 차갑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게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떠나줘요. 괜히 정도 씨가 여기 있으면 회사 시끄러워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미스 정이 이혼 안 해준다 하고 정도 씨도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다는데 나한테 어떡하라고요? 지금 설마 나한테 당신 세컨으로 살라는 건 아니죠? 우리 사이도 이제 정리하도록 해요. 당신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 나름 내 생각이 행복했었고 그거에 비싼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져보니 아무것도 아니대요. 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정도 씨를 사랑했던 거지. 지금의 정도 씨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당신은 미스 정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제게 기꺼이 그리 말을 했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떠나달라는 말에 저는 스스로 눈물을 삼키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마지막 이별을 한 후 전화기만 한참 쳐다보며 기다렸던 것은, 그 사람이 그래도 나를 사랑했다면 한 번쯤은 더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 싶었지만 끝끝내 사장님은 연락 오지 않았네요.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하게 되며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사장님께 돈 5천을 얻은 대신 남편에 대한 불신만 얻은 채 우리 가족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금간요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아내와 내 사이는 이미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회복 불가능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내도 제게 별 기대가 없는 것 같지만 자식 넷을 아비 없이 살게 하는 것이 두렵고, 이혼하면 사남매를 혼자 건사할 자신이 없기에 저를 그냥 ATM 취급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돈도 잘 못 벌어오는 불량 ATM 정도로요. 보너스로 제가 바람피면 상간녀 소송에서 돈 벌 생각으로 눈에 가끔 불을 켜는 게 보이는데, 저는 애시당초 바람필 위인도 아니었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서 아내의 바람은 번번이 헛되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봄바람은 그렇게 흐르듯 가버렸네요. 또다시 인생의 봄바람이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마누라와 살 수밖에 없다면 시간의 흐름에 기대어 가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겠지요. 다 제 잘못 같습니다. 그냥 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못난 놈의 잘못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